7월 5일부터 7일까지 거의 2,000편에 달하는 러시아 항공편이 지연됐고 약 500편이 취소됐으며 세계의 주요 공항이 마비됐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마비의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지목했습니다. 겉으론 완벽한 이유 같지만 일부 전문가는 이 핑계 뒤 러시아 하늘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 항공산업은 3주 만에 거의 30년간의 발전을 이뤘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 비행기 운항 정지, 부품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화가 없으면 2030년까지 러시아가 항공기의 최대 40%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300대가 넘는 항공기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명심하세요. 우크라이나가 직접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총알 한 발 없이 비행기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러시아인들에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상을 알고리즘 속에 묻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감사합니다. 2025년 7 월 엔토노프 AN-24 여객기가 러시아 극동에서 착륙 준비 중 48명을 태운 채 추락했습니다. 그 사고로 모두 사망했고 이 비극은 암울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는 수명을 훨씬 넘긴 노후 소련 시절 항공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 러시아 국영 항공사 에로플로트가 치명적 사이버 공격을 받아 수십 편 항공편이 결항되고 공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한계까지 몰린 시스템의 징후입니다. 날이 갈수록 노후화되는 항공기들, 부족한 자원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더 적은 자원과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며 비행기를 운항해야 하는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에로플로트 항공기는 안전과 신뢰성을 위해 에어버스와 보잉의 기술 지원과 예비 부품이 지속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안전 위험이 높아지고 내구성이 떨어지며 모든 비행이 순식간에 하늘 위의 도박이 돼버립니다. 과거 세계적 거물이었던 에로플로트는 멈췄지만 러시아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때 하늘을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 이야기는 이상한 나라의 도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항공의 역사는 1917 연혼란 러시아 혁명으로 제국이 붕괴하며 시작됐습니다. 구세계가 무너지는 가운데 새로운 볼셰비키 지도자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래를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항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힘과 진보, 농촌에 머물던 나라의 현대화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12개의 시간대와 끝없는 얼음 땅에서 비행기는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잇는 열쇠였습니다. 1918년 4월까지 소비에트 정부는 민간 항공망 구축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전으로 그 꿈은 2년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21년 마침내 첫 번째 소비에트 항공 노선이 개설되어 하르키우와 모스크바 같은 도시들을 연결했습니다. 조종사들은 1차 세계대전의 구식 폭격기와 이고르 시코르스키의 일리아 무로메츠를 몰았으며 이 비행기들은 우편물과 소수 승객 운송용으로 개조됐습니다. 이것들은 연약한 시작이었고 시끄럽고 신뢰도 낮으며 자금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동맹국의 도움이 왔습니다. 그 나라는 현재 러시아의 강력한 적이어서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독일이고 그 협력은 처음에는 아주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1921년 11월 독일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항공사를 설립했습니다. 듀랄루프트는 네덜란드 폴커 F3 항공기로 코에니스베르크와 모스크바를 연결하며 소련 여객 항공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네레루프트는 1930년대에 독일과 소련 항공기로 연간 수백 호의 비행을 했습니다. 젊은 안드레이 투폴레프가 설계한 안트9 등 이 이름은 곧 러시아 항공의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이 집권하자 협력은 무너졌습니다. 1937년 3월 30일 데레루프트는 정치적 이유로 해체되고 몰락했습니다. 그때쯤 이미 또 다른 소련의 창조물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1923년 설립된 도브롤레트는 소련 최초 국내 민간 항공사로 독일 융커스 항공기로 모스크바 니즈니 노브고로드 정기 노선을 운영했습니다. F-13 항공기 탑승은 사치가 아니라 승객들은 추운 객실, 시끄러운 엔진 소음, 불규칙한 운항 일정에 시달렸습니다. 도브롤레트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베리아와 몽골까지 노선을 넓혀 비행기를 처음 보는 지역들을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가 끝나갈 무렵 공산주의 국가는 사기업처럼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까지 도브롤레트는 국유화되어 국가 운영 민간 항공대로 합병됐습니다. 소련은 외국 설계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비행기를 국내에서 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투폴레프, 칼리닌, 브라티니 등은 견고하고 다재다능한 소련식 신형 항공기를 설계했습니다. 러시아식이었습니다. 두볼레프의 안트-20은 6개 엔진을 장착한 대형 항공기로 70명 이상을 태울 수 있었고 소련 공학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1932년 3월 26일 소련 민간항공은 공식적으로 에로플로트로 개명되었고 곧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수십 년간 러시아 국영 항공사 에로플로트는 단순 항공사가 아닌 하늘의 제국이었습니다. 2020년까지 에로플로트 그룹은 2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했고 승객 수송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수송하고 산불을 진압하며 땅을 지대 기록해 소련의 꿈을 외진곳까지 퍼뜨렸습니다. 2022년 2월 2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러시아의 국적기인 에로플로트는 진정한 글로벌 항공사였습니다. 에로플로트는 모스크바를 전 세계 146개의 목적지와 연결했으며 미국의 워싱턴 디스트릭 오브 콜럼비아, 뉴욕,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도 포함됐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까지 러시아 3세기가 전 세계 하늘을 자랑스럽게 날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다. 전쟁 이후 전 세계가 제재로 대응하며 러시아 하늘이 닫히기 시작했다. 러시아 국기 비행기들은 영공 폐쇄로 인해 에로플로트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 제가 표면적인 타격이라고 말했을까요? 항공사가 거의 모든 국가에 입국이 금지된다면 그게 마지막 단계의 피해여야 할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로플로트의 항공기 대부분은 사실 진정한 러시아산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서방 회사들로부터 임대한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러시아의 자체 제조업체인 수호이 민간항공기, 투폴레프, 야코블레프는 에어버스와 보잉 같은 거대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서방 제트기들은 유로피언 유니언 에이비에이션 세이프티 에이전시 FAA 인증으로 국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었습니다. 이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임대한 비행기가 러시아 밖에 착륙하면 압류, 몰수, 회수될 것이라는 분명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다른 항공사에서 운항하기 위해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2024년 심플리파잉 보고서에 따르면 에로플로트는 에어버스와 보잉 등 292대 항공기를 운항했지만 자유롭게 정비, 유지, 보수 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2021년 러시아는 52대의 신규 상업용 제트기를 추가했습니다. 에어버스 27대, 보잉 3대, 수호이 슈퍼제트 22대입니다. 하지만 국산 수호이 항공기도 여전히 수입 서방 부품에 의존했습니다. 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산 항공기 생산이 붕괴됐습니다. 원래 이 나라의 제조 능력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국산 항공기가 가장 필요할 때 생산 라인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25년 원래 목표는 171대 신형 항공기였으나 21대로 크게 줄고 다시 삭감됐습니다. 2025년 8월까지 러시아는 계획한 15대 상업용 항공기 중 한 대만 인도했습니다. 고립된 경제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항공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가혹한 상징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부품 기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생산시설도 없으며 엔지니어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드는 데에는 수년, 아니 수십 년이 걸립니다. 2021, 2024 연 외국산 항공기 엔진 부품 수입이 1억 5,200만 달러에서 4,300만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예전에는 전체 엔진을 살 수 있었던 금액이 이제는 겨우 몇 개의 예비 부품을 구입하는 데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주요 항공기 프로그램인 슈퍼젯백 투포랩, 214, 일류친, 114, 그리고 한때 주목받았던 MC-21을 감독하는 강력한 국영 대기업 로스텍조차도 MC-21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에어버스 A320과 보잉 737에 대항해 러시아가 설계한 이 항공기는 독자적 역량을 증명하려 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계획보다 무겁고 항속거리는 짧으며 효율성도 낮아 항공사들의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MC-21, SG, 100과 그 새로운 PD-8 엔진, 그리고 이류신, 114 터보프롭의 양산이 공식적으로 2026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예정된 일정보다 2년 늦어진 것입니다. 수입 대체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외국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천재적인 전략을 찾아냈고 거의 아무도 러시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러시아는 항공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중개인들의 네트워크를 찾아냈습니다. 러시아는 생존을 위해 이란 등 예상치 못한 동맹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2022년 여름 모스크바와 테헤란은 이란이 러시아 항공기에 부품과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정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영 매체 RBC에 따르면 이란이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2차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서방 제재를 받아온 이란은 외국 항공기와 부품 수리, 역설계에 능숙해졌고 이는 러시아에 꼭 필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모스크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보도에 따르면 에로플로트는 에어버스와 보잉 부품 복제 생산을 위해 로스아톰과 새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에로플로트 경영진은 이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항공기 부품을 설계, 인증, 대량 생산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공기 수분 필터, 복합 패널, 고무실, 금속 피팅, 인버터 센서 조명 디스플레이 모듈 등 전자식 객실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2023년 12월 러시아 정부는 항공 산업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109조 루블, 즉 거의 120억 달러를 투입하는 가장 극적인 조치를 취발했습니다. 그리고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기업들은 어떻게든 부품을 뒷길로 계속 들여왔습니다. 2024 년 관세 자료에 따르면 최소 3만 달러 상당 항공기 부품 이 터키, 중국, 키르기스스탄,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러시아로 유입됐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비밀 생명줄이 국가의 항공기들이 간신히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선적물에는 사프란, 하니웰, 롤스로이스 등 서방 부품도 있었으나 이들 업체는 위반을 부인하며 제재 품목의 러시아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 기업들은 가능한 곳에서 계속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2024년 2월 몰도바 기업들이 러시아 항공사에 1,500만 달러 상당 항공기 부품을 비밀 중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제 제재를 조용히 빠져나갔죠.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조사에 따르면 2022년 5월 이후 러시아는 약 120억 달러 상당의 에어버스와 보잉 부품을 수입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러시아 기업들이 전쟁과 무역 제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모토르 시치에서 항공기 부품을 1,200만 달러 넘게 조용히 구매한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2025년 9월 11일 워싱턴의 조용한 발표가 동유럽 항공업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 OFAC는 벨라루스 국영 항공사 볼라비아가 서방 공급업체에서 예비 부품과 새 항공기를 구매하도록 허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허가처럼 평범하게 들렸지만 모스크백에는 전혀 다른 의미, 즉 기회였습니다. 볼라비아를 통해 러시아 항공사들은 벨라루스를 중개로 제재를 우회하고 운항 중단 항공기 부품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조치는 서방 공급망의 허점을 만들었고 모스크바는 이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2025년 9월 12일 미국 산업안전국은 이 결정에 대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일부 볼라비아 항공기는 국제선 운항과 정비 체계만 허용됐습니다. 8대의 보잉 항공기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어 수리, 현대화, 그리고 예비 부품에 대한 금지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항공기들은 여전히 러시아로 비행하거나 러시아 항공사를 지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워싱턴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서비스 승인된 항공기는 모두 감시 추적되어 러시아의 움직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벨라루스가 모스크바의 임시 구명조를 제공해도 장기적인 부품과 정비 지원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동맹이나 자금, 음지 거래가 있어도 한 가지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항공산업의 추락은 막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 안톤 알레하노프조차도 이 위기의 규모를 인정하며 이를 독특하고 매우 복잡한 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산 부품만으로 항공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제재 후 크렘린은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 긴급 대출, 서둘러 국산 항공기를 제작하려는 시도, 심지어 서방 기업들이 더 이상 합법적으로 정비할 수 없게 된 보잉과 에어버스를 다시 사들이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2023년 모스크바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약 3,500억 루블, 즉 약 350억 달러에 달하는 국부 펀드 자금을 동원해 169대의 항공기 임대권을 서방 임대업체에서 라사비아차에 통제해가 있는 국영기관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들였지만 하늘은 전혀 더 안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문제는 새 비행기 제작이 아니라 노후 항공기 운항입니다. 보잉과 에어버스의 공식 정비, 인증 부품, 기술 지원 없이 말이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러시아 항공사들은 700대가 넘는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서방에서 제작된 기종입니다. 이들은 이제 원래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음지의 간접 수입 경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 보잉, 에어버스, 예페신이 러시아에서 철수해 항공사들이 핵심 항법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비행 차트 접근 권한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3년 반 지난 지금 조종사와 엔지니어들은 항공 시스템이 붕괴 중이라고 합니다. 한때 정교한 기내 시스템이 처리하던 비행 전 중간 계산들이 이제는 손으로 직접 계산되고 있습니다. 기상 확인은 공공 웹사이트와 GPS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방해 전파가 너무 심해져서 승무원들은 때때로 비행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충돌 방지 시스템이 꺼진 상태에서 조종사들은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항로, 모든 공항, 모든 국가에 대한 차트가 가득 담긴 종이 바인더를 들고 비행하는 것이죠.
예전엔 태블릿 하나로 됐지만 이제는 조종석 가방을 가득 채웁니다. 러시아 기술 업체들이 자체 비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잡하고 버그가 많으며 불안정했지만 겨우 비행기를 띄울 수 있을 정도로만 작동했습니다. 현재도 이 소프트웨어는 국제 기준에 크게 뒤처져 러시아 승무원들은 오래된 데이터와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운항합니다.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 주변에선 위성 항법 장치 신호가 방해 조작돼 조종사들이 경보음을 피하려고 안전 시스템을 끄고 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공중 및 지상 충돌 방지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이 민간 항공기와 위협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것을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고 그 위험성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러시아 전투기가 갈 수 있는 해외는 벨라루스뿐이었고 모스크바 셰레메티에보 공항과 민스크 사이 항공편도 하루 3편에 불과했습니다. 에로플로트는 제재를 거부한 국가들로 운항하며 국제 노선을 점차 재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옛 소련 공화국 및 카프카스 동맹국, 즉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조지아입니다. 그 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쿠바, 이집트, 인도, 이란,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베트남 등이 뒤따랐습니다. 겨울에 에로플로트는 몰디브, 모리셔스, 세이셸을 추가했습니다. 러시아의 외부 연결 창구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상 조치로 운항은 가능하지만 숙련된 조종사 승무원과 정비된 항공기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손실 때문에 항공사들은 조종사 근무 일정을 대폭 줄이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경험이 많은 조종사들을 해고했으며 서방에서 제작된 항공기에 대한 훈련도 축소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여전히 러시아 민간 항공기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에로플로트의 2024년 상반기 여객 수송량이 21% 증가 해 2,540만 명에 달했습니다. 에로플로트는 순이익이 76% 늘어 740억 루블을 기록했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8월까지 약속된 15대의 상업용 항공기 중 단 한 대만이 인도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성장은 조종사, 승무원, 비행 가능한 항공기 부족을 숨기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규제기관 로스아비아치아는 조종사 월 비행 시간을 90시간으로 제한해 안전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춘 승무원이 수요를 충족하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2025년 6월 단 이틀 동안 모스크바 국제공항 활주로에는 350편이 넘는 항공편이 발이 묶였습니다. 왜일까요? 러시아 국영 항공사 에로플로트는 객실 승무원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러시아 항공업계 내부자 텔레그램 포럼 아비야토시나에서 처음 알려졌으며 단발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7월 말 에도 셰레메티에보 공항 에로플로트 항공 60편 이 조종사 부족으로 취소됐습니다. 수십 개 항공편이 추가로 지연 재조정됐습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 러시아 서비스 조사로 더 깊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제재의 압박과 치솟는 비용, 그리고 무너지는 수익 속에서 에로플로트는 더 이상 방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항공기, 조종사, 심지어 승무원조차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운항 중인 많은 항공기는 구해온 부품, 인증되지 않은 수리, 절박함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시스템이 실패할지의 여부가 아니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2024년 7월 에로플로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자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24년 이 분기에는 4,220억 루블, 약 4억 7천만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에로플로트도 이번 흑자가 안정성 때문이 아니라 수요 증가와 비용 상승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코메르상트에 따르면 에로플로트의 연료, 정비, 수리, 예비 부품 비용은 2023년 중반 이후 3배 이상 증가해 현재 거의 330억 루블, 약 3억 6,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항공의 생명줄인 연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예산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상품거래소에 따르면 러시아 항공유 가격이 2022년 3월 이후 30%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생산 규제를 완화하고 정유소가 여름용 디젤과 등유를 혼합해 겨울용 연료 생산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프로륨의 매니징 파트너 막심 디아첸코는 이런 임시 방편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러시아 항공산업의 압박이 커지자 관계자들은 앞으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 주재 2025년 10월 말 회의에서 정부는 항공유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임시 상한제를 논의했습니다. 도매 항공유 가격은 톤당 79,650 루블입니다. 이는 약 988달러로 이전 연도 수준보다는 약간 낮지만
2025년 9월 이후 11% 급등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더 깊습니다. 오일엑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최소 30개 러시아 정유소가 피해를 입었고 정제량이 10% 줄어 하루 4억 8,600만 배럴이 됐습니다. 에로플로트가 비행기를 재도입하지만 전문가들은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중국, 인도, 터키 등 우호국으로의 항공편은 2022년 2월 이후 이른 유럽 미국행 수익성 높은 장거리 노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전쟁 전 외국 항공사는 러시아 영공 통과료로 연 최대 8억 달러를 지불했으며 이는 에로플로트 세전이익의 약 3분의 1이었습니다. 그 수익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2023년 이후 항공권 가격은 25% 이상 상승했으며 1000km당 평균 약 77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와 노선 폐지, 비용 증가로 재정 격차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국내 항공기 산업 재건을 위한 대규모 계획도 이미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2025년 8월 초에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코미상트는 모스크바가 생산 목표를 재고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말 교통부 장관 비탈리 사발리예프는 정부가 서방 임대 항공기를 추가로 다시 살 계획이 없다고 러시안 인포메이션 에이전시 노보스티에 밝혔습니다. 에로플로트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높이 나는 것 같지만 공중에 머무르려 더 많은 비용을 쓰는 회사입니다. 이런 일은 러시아의 모든 항공사, 심지어 작은 지역 항공사들도 겪고 있습니다. 사실 화물 항공사들은 훨씬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메르산트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화물 항공사들은 앞으로 3-5년 안에 완전히 운항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러시아 시민회의 원탁 토론 중에 나왔으며 그 배경이 되는 데이터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전쟁 전 러시아 항공 화물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물동량은 560억 톤킬로미터에서 920억 톤킬로미터로 증가했으며 침공 직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제재 시작 후 시장이 붕괴됐고 2022년 화물 운송량은 28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2023년에는 170억 달러로 급락했습니다. 2024년에는 간신히 190억 달러로 회복했습니다. 2025년 첫 10개월간 1250억 톤킬로미터만 기록됐습니다. 서방 항공기나 부품에 거의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수명이 다해가고 있는 노후 소련 시절의 화물기들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이류신 76 TD 기체 수명을 40년에서 45년 D30 KPI 엔진 사용 한도를 14,000시간에서 16,000시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비오콘 지토트란의 Chief Executive Officer 알렉산드르 오시코프에 따르면 충분한 잔여 수명의 엔진 시장은 거의 고갈됐다고 합니다. 또한 새 엔진 한 대당 4억 루블이 넘게 들어 너무 비쌉니다. 기체가 연장 없이 몇 년 내 퇴역해야 해. 일부 항공기는 2028년까지 영구 운항 중단됩니다. 재정 상황도 여전히 암울합니다. 전문가 콘스탄틴 야로셴코는 화물 항공업계가 생존하려면 매년 약 100억 루블의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물 항공사는 2022년에 290억 루블만 지원받았고 정부 우선순위인 여객 항공사는 1000억 루블 이상을 지원받았습니다. 상황이 절박해진 모스크바는 국내선 운항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항공사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항공 산업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2024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인도, 중국,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에 자국 항공사의 러시아 영토 운항 허용을 요청했습니다. 카보타주는 한 국가의 항공사가 다른 국가 영토 내 두 지점 사이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권리를 의미하는 제한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항공사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하게 지키는 특권입니다. 유럽연합 등 일부 지역만 회원국 간 자유롭게 허용합니다. 참고로 외국 항공사는 뉴욕에서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로 승객을 운송한 후 다시 다른 미국 도시로 운항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보타지며 이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외국 항공사들에게 자국 내 국내 노선을 운항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제안은 전례 없는 일이었고 그만큼 위기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그 계획을 곧바로 거부했습니다. 인디언 에어라인스는 자국 정부의 인도 내에서도 항공기 부족이 심각해 확장조차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항공사의 대부분 항공기는 임대라 임대업체가 러시아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고위 항공사 임원이 이코노믹 타임스에 보험 보장도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항공기가 부족해 성장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도 항공사가 인도, 중국 등
브릭스 파트너들과 프로젝트를 맡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저하거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모스크바의 해외 지원 기대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호적인 국가들조차도 자신들의 항공기, 재정, 국제적 위상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어 하지 않아 러시아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러시아는 결국 작지만 상징적인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모스크바와 타슈켄트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간 직항편 수를 3배로 늘리기로 합의했고 주당 총 10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운항되게 되었습니다. 새 협정으로 타슈켄트 모스크바 노선에 주 100편, 양측 각 50편 운항 예정입니다. 사마르칸트 모스크바 노선은 각국 23편씩 총 46편으로 늘어납니다. 다른 주요 노선도 있습니다. 부카다, 우르겐치, 파르가나, 나만간 모스크바 노선이 각각 14편씩 총 112편 추가 운항됩니다. 또한 타슈켄트 세인트, 페테르부르크, 타슈켄트 크라스노 야르스크, 타슈켄트 소치 노선도 양국에서 각각 주 14편씩 운항되어 추가로 총 42편이 됩니다. 테르메즈 모스크바 노선은 각 측에서 주 10편씩 운항되어 총 20편이 됩니다. 특정 도시상을 넘어 이번 협정은 하늘길을 더 넓힙니다. 러시아 항공사들이 러시아 80개 국제공항에서 우즈베키스탄 모든 국제공항으로 주 560편 운항이 가능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항공사들은 자국 공항에서 러시아 29개 주요 국제공항으로 주 203편을 운항합니다. 중요하게도 이번 협정은 삼각 운항을 할 수 있는 항공사 수에 대한 기존의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 노선은 세 도시를 연결하며 각 항공사는 최대 5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은 모스크바의 지역 협력 제스처처럼 보이지만 사실 생명줄과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심화함으로써 러시아는 발이 묶인 승객들을 위한 항공편 선택지를 늘리려는 것뿐만 아니라 조용히 더 많은 항공 부품, 기술 전문성, 그리고 정비 접근성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이웃 국가를 통해 러시아는 서방의 고립을 우회하고 마비된 항공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는 또 다른 미묘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명줄엔 대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우즈베키스탄 항공이 러시아 항공사와 협력하거나 영공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결정하면 이 구명줄엔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타슈켄트가 압박을 받으면 러시아는 남은 몇 안 되는 항공 파트너 중 하나를 또 잃을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제 모스크바는 잠시 숨 돌리며 영공 개방을 고민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러시아처럼 광활한 나라에서는 항공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장기화와 자원 부족, 화물 수요 증가로 기차 운송이 어렵습니다. 러시아 항공산업은 운항을 계속할 수 있지만 여러 조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버틸지 고립과 쇠퇴로 무너질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